수도원의 기도실과 집회실 안에 있는 둥근 아치형의 묵직한 창문과 석조로 된 두 겹의 단단한 기둥이 서 있는 사이에서 생활은 물론 수업이나 연구가 이루어졌고 경영과 다스림이 착실히 계속되어 갔다. 온갖 예술과 학문이 이곳에서 이루어져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갔다.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모두 그러했다. 그곳에서는 책이 저술되고 주석이 첨가되었다. 체계가 세워지고 고인들의 문헌이 수집되었으며 장식 문자가 그려지고 민족의 신앙이 보호되기도 하고 냉소를 받기도 했다. 지식과 신한, 심원함과 단순함, 복음서의 지혜와 그리스 사람들의 지혜, 이른바 상도의 하얀 마술과 요령을 부리는 검은 마술, 이런 온갖 것들이 여기서 번창해 갔다. 이 수도원에서는 모든 것을 착실히 받아들여 계승시켰다. 운둔 생활과 참회 생활은 물론이고 사교 생활을 위한 자리도 마련되어 있었다. 단지 어느 것이 우위를 차지하느냐 하는 결정은 그때그때 원장의 인물됨이나 지배적인 시대의 흐름에 따랐다. 이 수도원은 시대에 따라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이나 악령 들린 자 때문에 유명해질 때도 있었고 덜어는 방문도 받았다. 때로는 뛰어난 음악가 때문에, 때로는 치료와 기적을 베푸는 신부님 때문에, 때로는 맛이 뛰어난 잉어수프나 사슴의 간장으로 만든 만두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씩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수사나 학생들 가운데는 믿음이 강한 사람, 태도가 그저 흐릿터분한 사람, 단식하는 사람, 살이 피둥피둥 찐 사람 등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다. 여기 와서 생활하고 또한 죽어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언제든지 특별한 인물이 있었다. 그중 어떤 사람은 같은 시대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더라도 그 이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던 어떤 세대에 또 마리아 브론 수도원에는 고립된 특이한 사람이 둘 있었는데 한 사람은 늙은이 또 한 사람은 젊은이다. 그 둘은 수많은 수도자 무리들이 대침실이나 성당 그리고 교실 등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 하나 모르는 사람이 없고 누구에게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늙은이는 원장 다니엘이고 젊은이는 그의 제자 나르치스였다. 나르치스는 최근에 수습수자가 되었지만 특별한 재능 때문에 관습을 어기고 벌써 교사의 직무를 맡아보고 있었으며 특히 그리스어에 능통했다. 한 사람은 원장이고 한 사람은 수사인 이 두 사람은 수도원 안에서 세력을 가졌음은 물론이거니와 주목도 받았고 호기심도 일으켰으며 대단한 흠모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비난도 받았다. 모든 사람이 원장을 좋아했으므로 그에게는 적이 없었다. 원장은 선량하고 소박하며 겸허한 사람이었다. 다만 수도원의 학자들이 원장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멸시감도 다소 있었다. 다니엘 원장은 성자일지는 모르지만 학자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혜라에도 좋을 소박함은 가지고 있었지만 라틴어 실력은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었고 그리스어도 전혀 못했다. 간혹 원장의 소박함을 비웃기까지 하는 몇몇 사람은 그만큼 나르치스에게 매력을 느꼈다. 기품 있는 그리스어를 구사하고 나무랄 데 없는 기사 같은 행동을 취하며 조용하면서도 사색하는 듯한 눈매와 아름답고도 결의에 찬 입술이 아름다움을 더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그리스어를 잘한다는 점에서 학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매우 고귀하고 우아한 점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에게 반했다. 하지만 그가 너무나 말이 없고 예의범절히 궁중품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원장과 수습수사는 자기 나름대로 선택된 자의 운명을 짊어지고 지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했다. 둘 다 수도원의 다른 어떤 사람에게보다도 서로에게 친밀감과 애착을 느꼈지만 진실로 서로를 이해하고 따뜻한 애정을 가질 수는 없었다. 원장은 그 청년에게 더할 수 없는 염려와 관심을 가지고 대하며 귀하고 연약하고
어쩌면 지나치게 조숙해서 위험스러운 형제처럼 대했다. 그리고 젊은 수도사 역시 원장의 어떤 명령이나 충고나 칭찬에도 잘 따랐으며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였고 결코 거역한다거나 불쾌하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만약 그 청년에 대한 내린 원장의 판단이 옳아서 그의 단 한 가지 결점이 거만이라면 그는 그 결점을 훌륭하게 감출 만한 방법을 알고 있는 나무랄 데 없는 청년이었다. 완전하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인물이었으나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진정 그를 친구로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직 그의 고귀한 품성이 냉각시키는 공기같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나르치스. 어느 날 참회가 끝난 후 원장은 그를 향해 입을 열었다. 나는 자네를 좋지 않게 생각했음을 고백해야겠네. 나는 가끔 자네가 거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잘못된 생각이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자네는 너무 외로워 젊은 형제여. 자네는 고독하네. 흠모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한 친구는 없네. 나는 간혹 자네를 나무라기 위해 구실을 찾아보기도 했으나 그런 기회가 없단 말일세. 자네 나이 또래의 젊은 친구들처럼 가끔 자네도 좀 버릇없이 굴어주었으면 하고 바랄 때도 있다네. 그러나 자네는 그런 일이 어디 한 번이나 있었나. 나는 말일세. 가끔 자네가 조금 걱정이 된다네 나르치스. 젊은이는 까만 두 눈을 들어 노인에게 돌리며 차분하게 말했다. 원장 선생님, 저는 무엇보다도 심려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가 거만할지도 모릅니다.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그 점에 대해서 벌을 내려주십시오. 저 자신도 때로는 제게 벌을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를 운둔자의 암자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천한 봉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어느 것을 하든 그런 일을 하기에는 자네는 젊다네 형제여. 원장을 이 말을 이었다. 게다가 또 자네는 뛰어난 언어와 사색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 자네에게 천한 봉사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재능을 모독하는 결과가 될 것세. 아마 자네는 교사나 학자가 될 테지. 자네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가? 선생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아직 저의 소망에 대해 자세한 것을 모릅니다. 저는 언제나 학문하면서 기쁨은 느낄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딴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학문이 저의 유일한 영역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한 인간의 운명이나 사명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숙명이 아닐까요? 원장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심각해졌다. 그러나 다음 말을 할 때 늙은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내가 인간을 알고 있는 바로는 특히 젊은 때에는 누구나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약간의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망을 혼동하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다네. 하지만 자네는 자네의 천직을 미리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인데 그 점에 대해 한마디 말 좀 해주겠나? 대체 자네는 어떤 천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가? 나르치스가 까만 두 눈을 지그시 감아버렸기 때문에 그의 검은 눈동자는 기다랗고 까만 속눈썹 밑에 숨어버리고 말았다. 나르치스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는 나지막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무엇보다도 수도원 생활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 듯합니다. 수사가 되고 주교가 되고 부원장이 되고 어쩌면 원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의 소망이라고 해서 이렇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결코 관직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맡겨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도록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어떻게 자네는 그런 것을 믿지? 원장이 주저하면서 물었다. 학식을 떠나서 자네에게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런 신념이 나타난단 말인가? 그것은... 하고 나르치스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간의 성질과 천직을 감지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이런 특성이 저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지배함으로써 그들에게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수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법관이나 정치가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과 그 인간의 운명을 안다는 자네의 능력을 실제로 시험해 보았는가?
네,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 형제들이 없는 곳에서 그들의 비밀에 뛰어드는 것을 좋지 않으니 자네의 원장인 다니엘, 즉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주겠나. 나르치스는 눈을 치켜뜨며 원장의 눈을 쳐다보았다. 원장 선생님, 명령이십니까? 명령일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억지로 자네 입을 열게 한다는 것은 나로서도 힘든 일일세. 하지만 나는 지금 힘든 일을 해야만 되겠네. 말해보게나. 나르치스는 고개를 숙이고 속삭이듯 말했다. 제가 선생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있다고 해봤자 선생님께서는 하느님의 종이고 염소를 지키거나 운둔자의 암자에게 종을 치거나 사람들의 참회를 들으시는 것이 커다란 수도원을 지배하는 것보다 즐거우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성목계에 특별한 사랑을 가지시고 특히 간절하게 기도드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생님께서는 때때로 이 수도원에서 장려되고 있는 그리스어나 그 밖의 다른 학문이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영혼에 혼란이나 위험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가끔 그레고르 부원장에 대해서도 관용을 잃지 않으시길 기도하시지요. 또 때로는 당신 자신이 고요한 임종을 맞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요한 임종을 내리시리라 믿습니다. 한참 동안 원장의 아담한 음적시라는 조용했다. 이윽고 원장이 입을 열었다. 자네는 몽상가이고 높아심을 갖고 있네. 원장이 다성스레 말했다. 높아심이라는 것은 경건하고 악의가 없는 것이다라도 착각을 일으키기 쉬운 것이라네. 내가 그런 것을 믿지 않듯이 자네도 믿지 말도록 하게. 몽상가인 형제여, 내가 방금 그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네는 아는가? 원장 선생님께서 매우 호의를 가지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젊은 제자는 약간의 위험에 빠져 있다. 아마 명상이 지나친 탓이겠지. 이 녀석에게 참회를 시켜도 좋을 거야. 그것이 이 녀석에게 해를 주진 않겠지. 하지만 이 녀석에게 떠맡기는 참회를 나 자신도 짊어지자. 이것이 지금 원장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수습수하게 물러가라는 눈짓을 했다. 좋아, 원장이 말했다. 자네의 높아심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지 말게나 젊은 형제여. 하나님은 높아심을 갖는 것 이외에도 다른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네. 자네가 노인에게 편한 임종을 하리라고 듣기 좋은 말을 했다고 치세. 그것을 충분하네. 자네는 내일 마침 미사를 드린 후에 묵주를 헤아리며 기도를 드리게나 경건하게 온몸을 맡기고 헌신적으로 빌어야 하네. 형식적으로 안 된다는 말일세. 나도 그러도록 하겠네. 자, 이제 물러가게나. 나르치스, 이야기는 실컷 했네. 그 어느 날 다니엘 원장은 교수직에 있는 가장 젊은 로렌츠 신부와 나르치스가 어떤 교환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중지를 하게 되었다. 나르치스는 수업에 일종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열심히 주장하면서 확신시킬 수 없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로렌츠 신부는 일종의 질투심에서 거기에 동의하려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새로운 문제를 제시할 때마다 불유쾌한 침묵 속에서 지내는 날이 며칠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도 나르치스는 끝까지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믿고 또 그 문제를 끄집어냈다. 그러자 마지막에 가서 로렌츠 신부는 감정이 좀 상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보게 나르치스, 논쟁은 이제 그만두세. 자네도 알다시피 결정권은 내게 있지 않은가. 그리고 자네는 내 동료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내 조수야. 그러니 내 결정에 따라야 할 것 아닌가. 그러나 이 문제를 자네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자네보다 우월한 건 직권일 뿐 지식이나 재능에 있어서는 자네에게 미치지 못하니 나 자신이 결정지을 것이 아니라 원장님께 결정을 맡겨보세나. 두 사람은 이렇게 하기로 동의했다. 다니엘 원장은 문법 수학의 해석에 대한 두 학자의 말다툼을 꾸준히 호의를 가지고 들었다.
이들 두 사람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자세하게 진술하고 논증하자 노 원장은 두 사람을 기특해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하얀 머리카락을 약간 흔들며 말했다. 형제들,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다 자네들과 같은 이해를 갖고 있다고 믿지는 말게. 나르치스가 학교 일에 그처럼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환을 고쳐보겠다는 노력을 한 점은 칭찬할 만한 일일세. 하지만 윗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경우 나르치스는 잠자코 복종해야 할 걸세. 만약 그 때문에 이 수도원의 질서와 복종이 흐트러진다면 학교를 개선하려는 어떤 노력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일세. 나르치스가 양보할 줄 모른다는 점에서 나는 나르치스를 나무라는 거라네. 자네들 젊은 학자들에게 바라건대 나는 자네들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언제든지 자네들 위에 있길 바라네. 교만을 고치는데 그 이상 좋은 약은 없을 테니까. 이런 쾌활한 농담으로 원장은 두 사람을 내보냈다. 그러나 이 노인은 그 후에도 며칠 동안 두 교사 사이가 화목한지 어떤지 항상 주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런 일도 있었다. 그 많은 얼굴들이 오가는 것을 보고 있는 수도원에 새 얼굴이 하나 나타났다. 이 낯선 얼굴은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이내 잊혀지고 마는 그런 얼굴과는 다른 아직 어린 소년이었다. 벌써 오래전에 그의 아버지가 수도원의 학교에 입학을 허가해달라는 승천을 해둔 젊은이로 어느 봄날 입학을 하기 위해 아버지를 따라 말을 타고 수도원에 도착했다. 그들 부자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밤나무에 말을 매자 문지개가 현관 밖에까지 마중을 나왔다. 소녀는 한 그루 나무가 앙상하게 치솟아 아직도 겨울 분위기를 아련하게 드러난 모습을 쳐다보며 이런 나무는 처음 보아요. 희귀하고 아름다운 나무로군요.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하고 말했다. 고생도 좀 한 것 같은데다가 찌푸린 얼굴에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별로 상관하지 않았으나 문지기는 이내 소년이 마음에 들어 나무 이름과 유래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소년은 문지기에 다정하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저는 골트 문트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문지기도 정답게 미소를 지어보기고는 신입생보다 앞서 큰 현관을 지나 폭이 넓은 돌계단을 올라갔다. 골트문트는 아무 거리낌 없이 아버지와 함께 수도원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그는 벌써 친구가 될 만한 두 존재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문지기와 그 밤나무였다. 두 사람은 우선 교장직을 맡고 있는 신부를 만난 다음 저녁에는 원장과도 면회를 했다. 그 두 곳에서 제국의 관리인 아버지인 아들 고트문트를 인사시키고 아들을 부탁했다. 아버지는 수도원의 손님으로 잠시 묵어가도록 초대받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룻밤을 머무를 수 있지만 내일은 꼭 떠나야 한다는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두 마리의 말 중에서 한 마리를 수도원에 기증하고 싶다고 제의했고 그 제의는 수락되었다. 성직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시종 정중하고 엄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원장도 신부도 아무 말도 없이 예의 바르게 앉아있는 골트문트를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곱상하게 생긴 부침석 있는 소녀는 이내 그들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이튿날 아버지를 아무런 미련도 없이 보내고 아들을 기꺼이 맞아들였다. 골트문트는 곧 선생님들에게 소개되었고 학생들이 쓰는 넓은 침실에 침대 하나를 배정받았다. 말을 타고 떠난 아버지와 이별을 하는 골트문트의 행동은 정중했지만 얼굴에는 슬픈 빛이 역력했다. 그냥 제자리에 멍청하게 서서 아버지가 수도원 바깥마당에 좁다란 아치 정문을 돌아 곡식 창고와 물방앗간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몸을 돌렸을 때 기다란 그의 금빛 속눈썹에는 눈물이 한 방울 맺혀 있었다. 어느새 문지기가 다가와 다정스럽게 어루만지듯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이봐요 학생 친구. 달래듯 하는 문지기의 말이었다. 그런 슬픈 표정을 짓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보고 싶어 하지. 그러나 여기도 살아볼만 하고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걸 이내 알게 될 거야. 고마워요 아저씨. 소년의 대답이었다. 저에게는 형제도 어머니도 없어요. 아버지뿐이지요. 그 대신 여기에는 친구나 학문이나 음악이나 학생이 아직 모르는 새로운 놀이도 있는 걸 꼭
이것저것 다 알게 돼. 만약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라도 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하거든 내게라도 오게나. 골드문트는 웃으면서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만약 저를 기쁘게 해주시려면 아버지를 놓고 가신 말을 얼른 보여주세요. 그놈이 정말 잘했는지 어떤지 보고 싶어요. 문지기는 곧 그를 데리고 곡식창고 옆에 마구간으로 갔다. 후덥지근한 어둠 속에서 말똥과 보리 냄새가 범벅이 되어 코를 찔렀다. 골드문트는 쭉 이어진 칸막이 하나에서 자기를 여기까지 태우고 오는 갈색 말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말은 벌써 그를 알아보고 고개를 쑥 내밀었었고 소녀는 말의 목을 두 손으로 부둥켜 안고 하얀 얼룩이 있는 널쩍한 이마에 뺨을 살살 비비대면서 말의 귀를 대고 속삭였다. 블레스 안녕. 나의 용감한 블레스 어떻게 지내니? 넌 아직도 날 좋아하니? 먹을 건 있니? 너도 집 생각을 하니 블레스? 네가 남아주어서 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종종 널 보러 올게. 골드문트는 소매뿌리 속에서 아침 식사 가운데 남겨둔 빵 한 조각을 꺼내 그것을 잘라 말에게 먹였다. 그런 다음 작별 인사를 하고 문지기를 따라 큰 도시의 장터처럼 넓고 보리수 나무가 잔뜩 심어져 있는 마당을 지나갔다. 안쪽 입구에 다다르자 문지기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다음 악수를 했다. 그런데 이때 골드문트는 교실에 가는 길을 어제 알아두었는데도 벌써 잊어버린 것을 깨닫고는 얼굴이 빨개져서 약간 순 웃음을 치며 문지기에게 안내를 부탁했다. 문지기는 쾌히 안내해 주었다. 그래서 겨우 교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교실에는 12명가량의 소년과 청년들이 긴 의자 위에 앉아 있었고 조교인 나르치스가 교실을 들어선 그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신입생인 골드문트입니다. 골드문트가 말했다. 나르치스는 미소조차 짓지 않고 간단한 인사를 받은 다음 그에게 뒤에 있는 긴 의자의 자리를 지정해주고는 이내 수업을 계속했다. 골드문트는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자기보다 2~3살밖에 많아 보이지 않은 젊은 선생님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또한 그 젊은 선생이 어찌나 아름답고 고상하고 진실해 보이는지. 그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호감을 주기까지 하는 놀라운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 문지기는 그에게 친절했고 또 원장은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그리고 저쪽 마구간에는 조금이나마 고향의 향취를 느껴주는 블레스가 있다. 지금 이 교실에는 학자와 같이 진실하고 왕자처럼 기품 있는 그토록 젊은 선생이 있다. 자제력이 있으면서도 냉정하고 그런가 하면 군소리 하나 없이 감탄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저 목소리.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얼른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경청했다. 골드문트는 마음이 흐뭇했다.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들한테 온 것이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우정을 맺어 가리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는 답답한 느낌이었고 무엇보다 긴 여행으로 몸이 지쳐 있었으며 아버지와 헤어질 때는 약간 울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기분이 좋고 만족해하고 있다. 그는 여러 번 눈을 들어 한참 동안 젊은 선생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야무지고 날씬한 자태, 냉담하면서도 반짝이는 눈, 뚜렷하고 앙칼지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의 야무진 입술을 바라보며 나는 듯하면서도 지칠 줄 모르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는 한결 마음이 기뻤다. 그러나 수업 시간이 끝나고 학생들이 떠들썩하게 자리를 뜰 때 골드문트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부끄럽게도 자기가 오랜 시간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 사실을 자신뿐만 아니라 옆자리에 앉았던 학생도 알게 되었으므로 곧 그 사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교실 안에 퍼졌다. 그래서 젊은 선생이 교실 밖으로 나가자 학생들은 골드문트를 사방에서 잡아당기며 쿡쿡 찔러대기 시작했다. 다 잤어? 한 놈이 연방 이를 내보이며 킬킬거렸다. 그 자식 보통이 아니야. 다른 놈이 놀려대기 시작했다. 이 녀석은 틀림없이 종문의 훌륭한 선구자가 될 거야. 첫 시간부터 코를 골았으니까. 얘들아, 이 아기를 침대에 갖다 뉘어라 하고 한 놈이 입을 열기가 무섭게 사방에서 그의 팔과 다리를 제각기 하나씩 붙들고는
호들갑을 떨며 자기 쪽으로 끌어가려고 야단이었다. 골드문트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화가 났다. 그는 닥치는 대로 마구 후려치며 빠져나오려 했으나 몇 대 얻어맞고는 결국 바닥에 내동댕 잊혀지고 말았다. 한 놈이 아직도 그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으므로 골드문트는 그를 발길로 걷어차고 일어나려고 했다. 그러자 당장의 심한 격투에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와 상대한 놈은 힘까나 쓰는 놈이어서 모두가 이 싸움을 재미있다는 듯이 구경하고 있었다. 그러나 골드문트가 지지 않고 센 놈에게 주먹을 몇 대 먹이자 벌써 학생들 사이에서 아직 이름도 모르는 몇 명의 친구가 그에게 생겼다. 그대로 벼랑간 다들 허둥지둥 달아나기 시작했고 모두 없어지게 되자 이내에 교장인 마르틴 신부가 들어왔다. 그는 혼자 남아있는 소년 앞에 와 섰다. 이상하게 생각한 교장은 놀라서 소년을 쳐다보았는데 소년은 푸른 등이 충혈된 채 두들겨 맞아서 좀 부은 얼굴로 당황한 빛을 띠며 마주보고 서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는 물었다. 너 골드문트구나, 그렇지? 놈들이 내게 무슨 못된 짓을 한 거로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이 말했다. 오히려 제가 그놈을 쳤습니다. 대체 누구 말이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 중에 어떤 아이와 싸웠습니다. 그래, 그쪽에서 먼저 시작했겠군.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먼저 시작한 것 같습니다. 모두 저를 놀려댔기 때문에 화가 났었으니까요. 그래, 시작한 것은 좋아. 하지만 한 번 더 이 교실에서 주먹 다툼을 했다가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럼 점심이나 먹으러 가. 자, 앞으로. 마르틴 신부는 골드문트가 부끄러운 듯 그 곳에서 빠져나가며 헝클어진 황금빛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부지런히 쓸어 올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골드문트 자신도 이 소도한 상해를 처음을 장식한 행동이 정말로 버릇없고 어리석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후회를 하면서 친구들을 찾아 헤매다가 점심을 먹는 곳에서 그들을 발견했다. 그러자 그들은 골드문트를 존경과 우애로 반겨주었다. 싸운 상대방과는 신사답게 화해를 했다. 그때부터 그는 이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융화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오늘은 그만 읽겠습니다.